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자기 공예 예술가예요. 도자기로 각종 소품과 미술품들을 만드는 일을 해왔죠. 그리고 남편은 전시 기획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제 전시를 준비하다 만나게 됐고 남편은 제 작품을 알아봐줬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이 좋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까지 무난히 흘러오게 됐고요. 결혼 4년차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남편과는 별 다툼도 없이 모든 게 잘 맞았고 시모는 외아들만 하나 있는 사람이지만 여느 아들맘들과는 달리 아들 하나 가졌다고 이상한 유세를 부린다거나 며느리를 질투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모는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죠. 저에게도 잘해줬고 원체 성격이 시원시원했거든요. 말하자면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시모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유통 쪽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쪼잔한 구석이 없고 진짜 통이 크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사돈이 요새 사업이 어려우시다며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영환이가 그러더라만. 사돈이 걱정이 참 많으실 거다. 네가 신경 많이 쓰고 힘들어한다고 걔도 걱정을 하더라고.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잘 안다. 이 일이라는 게 원래가 그래. 따박따박 직장처럼 돈 나오고 안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잖니. 한 방에 확 들 수 있지만 한 방에 또 확 갈 수 있는 게 사업이란 거지. 네 아버지께 연락 한번 드려. 내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그 시멘트 쪽 일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나름 유명하고 하니 도움이 될 거야. 시모는 저희 아빠에게 사업 인맥도 소개해주고 자금난에 돈 융통까지 도와주고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그게 저도 아빠도 너무 고마웠고 제가 시모에게 더 잘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결혼 4주년을 기념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어요. 그날은 저의 대학 동기 셋이 제 공방에 왔던 날이었죠. 친구들이 오기 전 잠시 시모가 공방에 다녀갔었거든요. 그런데 동기 중 한 명이 시모를 알아보더라고요. 야, 윤진아, 방금 나간 저 사람 혹시 누구야? 우리 시어머니야. 왜? 너희 시어머니라고? 왜 그래? 우리 어머님 알아?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친구는 잘못 봤나 보다며 넘기려고 했지만 뭔가 거짓말로 감추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죠. 저기,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다른 애들도 있어서 자세히 말하기도 뭐했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말이야. 너한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래, 나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그날 네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얼굴을 봤거든. 우리 어머님, 네가 아는 거지? 응, 사실 그땐 내가 잘못 봤나 착각하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야, 확실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절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 네가 그러니까 점점 더 무서워진다. 대체 뭔데 그래? 실은 우리 이모가 가게를 크게 하다가 빚까지 지게 되고 결국엔 사채를 끌어쓰는 바람에 한 번 난리가 났었거든.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그걸 못 갚고 아무튼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사채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봤어. 뭐? 우리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란 말이야? 그냥 보통 사채업자도 아니고 꽤 거물 같아 보이더라. 왜 소위 어깨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잔뜩 거느리고 왔더라니까. 그날 우리 이모 가게 완전 초토화되고 그거 청소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며칠을 고생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손이 다 떨린다. 난 네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현주한테 살짝 물어봤었거든, 사실. 너희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 너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내가 오지랖 부린 거면 미안하고. 아니야, 오지랖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나 정말 까맣게 모르고 살 뻔했네. 전 친구에게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 친구 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 부모님 이쪽 일 오래 해오셨어. 어둠의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조직에 오래 몸담으신 분이었어. 조폭이라고 하지 흔히들. 나이트클럽이며 술집이며 대부업이며 온갖 어둠의 문화 쪽에 손을 뻗친 사람이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그걸 맡아온 거야. 기가 막혀. 어머니 그냥 유통 쪽 사업하시는 분이라며. 근데 사채업자라고? 당신도 그 돈으로 자란 거였다고?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반구도 없을 수가 있냐고. 이런 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당신은 작정하고 나를 속이고 결혼을 한 거잖아, 지금. 미안해, 말해주지 못해서. 이게 말 안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설명을 해봐, 왜 말을 안 했는지. 작정하고 속인 거야? 뭘 위해서? 뭘 어쩌려고? 전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 있냐고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당신이 도망갈까봐, 무섭다고 나 버리고 갈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 언젠간 말해야지 벼르고 있었어. 근데 선녀 돌려주면 선녀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당신도 가버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던 것 같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난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했거든. 어릴 땐 너무 무서웠어. 아빠가 양복 입고 무서운 얼굴한 사람들 거느리고 다니는 것도 무서웠고,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아빠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무서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싸우는 걸 어릴 때 본 적이 있었거든. 그때 아빠는 내가 본 줄도 몰랐겠지만 그 이후론 아빠만 보면 내가 경기를 일으켰었다고 하더라. 난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어릴 땐 그랬어. 그리고 좀 크고 나서 내가 머리가 좀 굵어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부턴 아버지랑 항상 부딪혀왔지. 대들기도 참 많이 대들었고, 그래서 얻어맞은 적도 많아. 남편은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은 엄마도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어. 조폭과 사는 와이프의 삶 상상해 본 적 있어? 매일같이 덩치들이 집을 드나들지. 저러다 저 사람이 빵이라도 가면 자식이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해야 하지. 행여나 나쁜 일에 연루될까. 그랬다간 자식한테도 안 좋은 영향 줄까. 우리 엄만 매일매일을 걱정으로 지새야 했어. 거기다 내가 나이를 먹고 아버지랑 부딪히기 시작하면서부턴 더 힘들어하셨지. 아버지 하나로도 모자라 나까지 집을 시끄럽게 만드니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야. 우리 엄마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오히려 아버지한테 늘 당하고 사셔서 본인은 절대 그 사업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다 그 사업들을 이어받으셨는데 그걸 다 양지로 끌어올렸거든. 나이트며 사채며 그런 거 이어받은 건 사실이지만 절대 불법적인 일 안 하셔. 그건 내가 보장해. 내가 알아. 사채업도 정리하셨고 이제 남부 끌어올 일 우리 집엔 더 이상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건 다 끝났어. 여보, 나 진짜 어두운 환경에서 컸어. 그게 늘 내 트라우마였고 부끄러운 치부였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거짓말했던 거야. 내 어두운 가정사를 알면 혹시나 당신이 도망칠까봐. 그늘진 내 인생에서 당신은 햇빛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햇빛이 다시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당신이 없는 인생 이제 난 상상할 수도 없는데. 티는 안 내려고 애썼지만 그때 저도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그건 명백히 내 잘못이 맞아. 하지만 나한테 그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 용서해줄 수 있어? 아까 나 솔직히 친구한테 그 얘기 듣는데 엄청 쪽팔렸거든? 그런 것도 모르고 살다가 친구한테, 그것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들켰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 근데 당신 속사정 듣고 나니까 당신도 힘들었겠다 싶네. 내가 그걸 다 이해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무섭기도 했고 충격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난 당신은 믿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을 나는 모르지만 어머님이랑 당신이 그런 어두운 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당신을 믿을게. 제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생각한 데엔 남편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무렵 제가 남편과 시모에게 정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도 컸던 게 사실이에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셨는데 힘들 때는 정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빠가 아프시니까 간병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았고 정서적으로 의지도 됐죠. 나도 우리 영환이 아버지를 병으로 보냈지 않니? 네 심정 잘 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이렇게 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시모는 제게 정서적으로도 위로를 많이 해줬고 전 그런 시모가 참 고마웠어요. 결국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그래도 두 사람이 남아있어 다행스러웠죠. 나 이제 고아야. 여보,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나 이제 정말 고아 됐어. 울지마 여보. 내가 이제 당신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돌아가신 장인어른 목까지 당신 지켜줄게. 내가 당신한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다 할게.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 혼자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알았지? 나 이제 고아 됐다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우는 제게 남편은 이제 본인이 가족이라고 돌아가신 장인어른 목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저희가 한 번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동딸인 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남긴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조그맣게 하시던 사업도 정리하고 아빠가 남긴 40평대 아파트에다 갖고 계시던 땅 등을 합치니 무려 30억 가까이 되는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난 솔직히 아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 다들 그러잖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막연히 그쯤 살다 가시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 아빠는 60 겨우 넘기고 돌아가셨으니 아빠가 더 오래오래 내 옆에 남아 계실 줄 알았지. 이렇게 훌쩍 가버리실 줄 누가 알았겠어. 뭘 물려받을 거란 기대도 생각도 안 했는데 돈만 있으면 뭐하나. 난 재테크고 투자고 하나도 모르는데. 수중에 큰 돈 들어오니까 그냥 무섭기만 한 거 있지? 당신도 알지? 내가 주식했다가 20대 때 번 돈 다 날려먹고 친구 빌려줬다 못 받고 투자에 완전 젬병인 거. 그쯤 되니까 난 투자랑 인연이 없나 싶어서 아빠가 평생 벌어서 남겨주신 돈인데 내가 이걸 다 날려먹을까봐 걱정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걸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멍청한 거잖아. 어쩌면 좋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어디 뭐 땅이나 아파트 같은 거 살까? 아, 근데 이제 부동산도 마냥 믿을 순 없다 그러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당신 생각은 어때? 저기 그럼 혹시 우리 엄마 일에 투자해보는 건 어때? 어머님 일? 어떤 건데? 실은 요즘 엄마가 투자자를 찾고 계시거든. 유통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어 하셔. 왜, 당신도 알지? 이번 달 계속 출장도 다녀오고 하셨잖아. 지금 하는 데서 사업을 좀 더 크게 늘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계시는 중인데 당신이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때? 아, 물론 그냥 덥석 투자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전 고민 끝에 시모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게 우리 매출표랑 영업이득이다. 순이익은 여기 있고 여기 이 그래프는 해마다 성장한 수치들. 영환이한테 듣고서 내가 고민을 좀 해봤다. 네가 큰 금액을 투자할 생각을 해주다니 그건 참 고맙다만 가족일수록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덥석 믿고 정으로 투자한다 생각지 말고 확실하게 자료도 살펴보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직접 다 보고 판단해. 그래도 어머님 회사인데요. 어머님이 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야. 자, 다 읽어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시모는 본인 회사의 정확한 상황도 모두 제게 투명하게 오픈해 보여줬고
제 돈 30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운용을 할 예정인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모두 비전을 보여줬어요. 시모의 계획을 듣고 나니 더욱 믿음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 시모를 정말 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믿을 만한 수치까지 확인하고 나니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어머님 사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더 컸으면 좋겠네요. 내가 네 돈 30억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마. 나 믿고 따라주면 꼭 보답하마.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 30억을 모두 투자했고, 시모는 이후 제게 사용 내역 서류와 재무제표 등을 주기적으로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시모의 회사는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본인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 덕에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축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축하 겸 술도 한잔하고 그러자. 응?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봬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다음날 전 시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이는 조금 있다가 온다고 하네요. 일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은 먹고 온다고, 술 한잔 할 때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영원히 그놈 빼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 먹자. 너 동태찌개 좋아하지? 내가 동태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식사를 마치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술 한잔 먼저 하고 있자. 시모는 남편이 늦는 것 같다고 양주를 따른 2잔을 먼저 가져오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귀한 요것들은 안 꺼내는데 오늘은 기분이다 하고 한번 꺼내봤어. 이게 내가 상해 출장 갔을 때 사온 건데 요 한 병에 900만 원씩 하는 거라니까. 귀한 거니까 너랑 나랑 둘이만 나눠 마시고 그놈 오면 이 싸구려 양주 이거나 먹이자. 어? 아들내미 좋은 거 줘서 뭐 하겠니? 우리 며느리 귀한 거 다 줘야지. 시모는 이따 남편 오면 주겠다며 값싼 양주 하나와 상해에서 사왔다는 값비싼 양주 한 병을 꺼내왔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빠께 위스키를 배워서 양주 종류들을 제법 아는 편이었는데 둘 모두 익히 알고 있던 술들이었죠. 윤진아, 정말 고맙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네 공이 크다. 어쩜 이렇게 복덩이 며느리가 굴러들어왔는지. 고맙다, 고마워. 응? 자, 얼른 마시자. 네, 감사해요. 전 시모가 건넨 양주를 한 모금 들이켰고 그 순간 어째 맛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빠께 위스키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시는 순간 제가 늘 마시던 위스키 맛과 너무 다른 느낌이 났죠. 그렇게 마시다 멈칫하는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영환이 왔나 보다. 넌 마시고 앉아있어. 내가 열어주마. 시모가 문을 열어주러 나간 사이 전 시모 잔에 따라진 술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순간 어이가 없는 마음에 웃음이 픽 나오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 잽싸게 제 술잔과 시모 술잔을 바꿨죠. 당신 먼저 마시고 있었네. 응,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같이 할 얘기가 있었거든. 할 얘기? 무슨 얘긴데? 서두를 거 없어.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뭐. 무슨 일인데 그러니? 궁금하다 얘. 얼른 앉아. 앉으세요 어머니. 그래. 자, 우리 같이 짠 한번 하자. 전 분노를 숨긴 채 건배를 했고 제가 바꿔둔 잔에 둔 술을 마신 시모는 순간 묘한 표정이 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절 왜 그렇게 보세요 어머니? 아, 술이 참 맛이 없죠? 너무 싸구려 티가 확 나고. 그쵸? 근데 그걸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잔이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서 제가 바꿨어요. 아니, 2개 같은 건데. 에이, 2개가 같긴요. 제가 위스키 어디 한두 번 마셔보나요. 그 잔에 든 건 2만 원짜리 편의점에도 팔고 길 가다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양주만큼도 안 되는 가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잔에 든 건 900짜리 진짜 양주. 진짜 맛이 다르긴 달라요. 그쵸? 어머님 술잔에 있던 이건 진짜 맛있는데
어머님도 입에 대시자마자 바로 눈치채셨네요. 아, 놀라셨구나. 그쵸? 왜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럴 수 있죠. 가짜 양주 팔아 돈 벌 땐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판 걸 텐데 애석하게도 제가 양주를 좀 알아요. 근데요, 어머니, 저한테 진짜 양주 주기도 아까워 가짜 양주 따라줄 만큼 그렇게 아까운 게 많으신 분이 지금까지 연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딴 쓰레기 자료까지 만들어가면서? 전 가방에 있던 종이들을 꺼내 시모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그 서류엔 오늘 제가 시모한테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사실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달 전부터였어요. 시모가 투자 성과라며 제게 내놓은 서류들을 보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거나 엉망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관련 재무 서류들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용어들에 그냥 대충 넘길 일인지도 모르지만 전 아빠가 사업 초창기에 시작해 직원 2명 두고 일할 때부터 아빠 일을 도우면서 서류 읽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시모에게 티는 내지 않았어요. 대신 중소기업 통합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시모가 소유한 기업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한 후 재무제표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거 역시 서류랑 완전 다르네. 기가 막혀. 이딴 가짜 서류를 나한테 줘?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그 순간 바로 이상한 감이 작동하더군요. 저한테 굳이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준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증명 아니겠어요? 전 즉시 흥신소에 의뢰해 시모를 뒷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미행이든 도청이든 뭐든 좋으니까 일단 알아만 봐주세요. 대체 무슨 꿍꿍인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음지 사업에서 손 뗐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던데요. 고영환 씨 부친 고정근 씨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음지 사업 쪽은 더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다니요?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고정근 씨가 살아있을 적에 하던 사업 중에 정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유흥업은 더 번창했고 사채업도 더 커졌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유통 쪽으로 사업을 새로 활로를 뚫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통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유통이라면 이것도 유통이긴 하네요. 지금 가짜 양주, 가짜 향수 이것들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으로 이것도 수출해서 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자분께서 말씀하신 30억 있죠? 그건 그냥 이 시모, 김윤옥 씨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사람 앞으로 30억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통사업이니 뭐니 이게 전부 다 싸그리 가짜였던 거네요? 저한테 보여준 품목, 사진, 서류 그 모든 게 전 나중에 재무제표 보여준 것만 속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저한테 투자받기 전에 보여준 그 모든 게 다 전부 가짜였던 거네요? 아니 근데 사장님, 그럼 제 남편은요? 그 사람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던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속고 있었던 거 맞죠? 시모, 그 사람한테 남편도 속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안타깝지만 그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렵게 녹음해온 파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요. 흥신소에서는 시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게 들려줬고 저는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년이 생각보다 영리한 년이야. 너 그년 만만하게 보지 말어. 내가 서류 한번 대충 작업한 거 줬더니 그게 글쎄 고개를 이러고 갸웃거리면서 보지 뭐니? 내가 행여나 저게 뭐 이상한 걸 눈치챘나 싶어 겁이 덜컥 날 뻔했다니까. 에이, 쥐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일반인들 그런 거 어차피 줘도 못 읽어. 그냥 숫자 몇 개 대충 보고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걔한테 그 30억 있었어 봐. 그게 뭐 잘 쓰이긴 했겠어. 고기도 씹어본 놈이 먹고 돈도 있어본 놈이 쓴다고. 걔는 뭐 투자고 자시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거 끌어안고 있다 그대로 죽을걸? 우리가 가져오길 잘했지.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네가 참 설득을 잘했어.
어떻게 꼬셨니? 여자가 큰돈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걸 시댁에 투자하는 게 보통 쉽게 하는 일이 아닌데. 엄마, 몰라 내 연기력? 내가 순진한 척 착한 척 이쪽 일가견이 있잖아.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너 그 연기력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왜 기억 안 나니? 너 중학생 때였나? 친구 놈이랑 싸워가지고 학교에 불려갔는데 네가 뒤에서 살살 약 올리고 앞에서는 착한 얼굴로 연기 잘해서 걔만 징계 먹고 끝난 일 있었잖니? 중3 때였지. 사실 내가 그때 뒤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걔네 엄마 욕을 좀 해줬지. 그랬더니 새끼가 발작을 하더라고. 멍청한 거지 뭐. 그렇게까지 지속을 다 들키고 감정을 다 드러내면 자기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어차피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자초지종까진 관심이 없거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걸 믿는 거지.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예쁘게 생긴 내 얼굴 같은 거? 어이구, 네가 내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냥 콱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임마. 암튼 이런 무기 덕에 내가 윤진이 그년을 처음부터 콱 물은 거 아니야.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시모에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걔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갔다고 했잖아. 건너 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걔네 집이 알부자라고 하더라고. 사업도 규모는 안 큰데 돈을 꽤 잘 벌고 금수저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걔 꼬시려고 도자기란 도자기 얘기는 싹 다 훑고 갔잖아. 조선 백자, 고려 청자, 뭐 그 시대 누구누구 유명한 도예가 이름까지 싹 정독하고 가서 싸르락 입 좀 털어줬지. 그러니까 속디? 뻑 갔으니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거지. 사실 그런 애들 어차피 공략법이 간단하거든. 지들이 되게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런 건 줄 알지만 사실 진짜 뭐 없는 애들이야. 그냥 걔네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지 잘난만 느끼게 해주고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지. 너한텐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런 말. 예술한답시고 깔짝대는 여자애들 그거 다 인정 욕구에 목마른 거거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들이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고 어차피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만 옆에서 살살 속삭여주면 그냥 바로 넘어오는 거야. 와, 신 작가님 도자기엔 뭔가 다른 게 있는데요. 요즘 현대예술에선 잃어버린 뭔가가 마치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의 도자기에서 느껴지던 고요한 품위 같은 게 신 작가님 작품에서 느껴져요. 이 도자기는 정말 다르네요. 제가 봐왔던 작품들과는 다른 기품이 있어요. 혹시 이 도자기로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요? 뭐 이러고 지들이 좀 특별하다는 듯이 말만 좀 해주면 그냥 그 다음은 뻑이 가는 거지 뭐. 내 아들이지만 보통 아니다 진짜. 그럼 유산도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 거야 당연한 거고. 물려받을 돈 없으면 걔 솔직히 볼 거 뭐 있어. 얼굴도 그냥 그렇고 그 일에서 뭐 떼돈 벌 것도 아닌데.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걔네 아버지가 오래 못 살고 죽는다잖아. 유산 많아도 100살 넘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소용없는데 신점 보러 몇 군데를 가도 일찍 뒤진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 엄마. 그 돈이 다 우리 수중에 굴러 들어온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결혼각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완전 서두른 거지 뭐. 거기다가 신혼 때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투자해서 뭘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투자라면 질색이라고. 그것까지 아주 금상첨화하냐? 아니 뭐 예술합네 하는 애들 중에 어차피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없긴 한데 그 중에서도 얘가 유독 맹해요 맹해.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지만 뭐. 그래 맞다. 지금 생각해도 너 타겟 하나는 진짜 잘 잡았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모가 떵떵거리고 오래 살아도 그 돈 못 물려받고 형제가 여럿 있어도 싸워야 되고 또 애가 너무 재테크에 빠삭해도 안 되는 일이잖니. 근데 어째 얘는 부모 둘 다 일찍 죽어 형제도 하나 없어. 애가 또 맹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 아들내미 그래도 이런 머리 하나는 네 애비한테서 잘 물려받은 모양이다. 에이 이런 건 다 엄마한테서 온 거지. 아버지한테선 이 주먹이나 물려받았을까.
이 긴 녹음 파일 속 대화 끝에 전 차마 입을 뗄 수도 없더라고요. 입술 끝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손까지 덜덜 떠는 덕에 흥신소 사장이 건네준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죠. 충격이 크시죠?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이런 일 하면서 별별 사람들 많이 보고 별별 놈들이 별별 방식으로 배신 때리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참 그중에서도 역대급이다 싶네요. 끼케야 바람이나 피고 아랫도리 간수나 못하고 그런 놈들이나 보다가 이렇게까지 악질적이고 못돼 처먹은 모자를 보니까 저도 간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자분은 당연히 이렇게 분노하실만 합니다. 그렇게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실체를 이제 제가 시모와 술잔을 바꿔치기 한 그 술자리에서 밝힐 차례가 됐던 거죠. 어떻게? 두 모자가 타겟을 아주 잘 잡아 30억 꿀꺽 하실 뻔했는데 이 소리 들려? 지금 그 30억 한 번에 홀랑 날아가는 소리?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스탑. 야 영환아 고영환 연기는 그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네 그 순진한 척 착한 척 그 얼굴 이제 그만해도 돼. 너도 힘들 거 아니야. 네 진짜 모습 이제 나는 다 아니까 썩어 빠진 연기 집어치워. 너 나 처음부터 타겟팅해서 접근한 거였잖아. 그래서 니들 원하는 대로 그 돈 투자하게 시키고 맘대로 내 돈 가로채고 그 다음 계획은 뭐였니? 글쎄 한번 유출을 해볼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또 가짜 서류들을 꾸며서 나한테 보여줬겠지. 어째 처음에 투자했던 데 비해서 자꾸 사업이 안 된다가 이러다 본전도 못 찾게 생겼어. 그렇게 그 사업이 망한 수순으로 갔다고 연기를 했겠지. 그럼 내 투자금이 종이 조각이 됐다고 난 생각했을 테고. 그러고 나면 나랑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 그래, 그랬을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니들 주머니로 30억은 그냥 꿀꺽. 어때? 내 추론이 좀 맞아? 남편 놈과 시모 두 사람은 피식 웃으며 여유로운 척은 해댔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맞나 보네.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 서류 작업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그랬어. 내가 아무리 맹하니 머리에 든 게 없어도 이깟 거에 속을 정도로 멍청한 인간은 아니거든? 누굴 호구로 하나? 지들 수준으로 생각한 건지 일단 엉망진창 서류를 만들어 와놓고서 사람을 속아넘기려고 해? 그래서 뭐 어쩌게?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해야지. 너 그리고 네 엄마 둘 다 고소해야지. 너 그런 거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냐? 너 지금 말하는 거 보아하니 우리 대화 나누는 거 불법 녹취까지 해서 듣고 그거 증거로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딴 게 고소할 때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되게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너 뭐 흥신소 같은 데서 의뢰해서 우리 미행하고 따라붙고 대화 녹음하고 그딴 짓 한 거지? 그딴 게 법적으로 효력이나 있는 줄 아니?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들 어차피 법정에서 쓰지도 못해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가짜 서류? 가짜 서류가 증명이 될까? 이것들 네가 지금 여기 다 뿌렸잖아. 이깟 거 그냥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너한테 남은 무기가 뭐가 있을까? 어머나, 하나도 없네. 이를 어째? 네가 우리 덜미 잡았다고 좀 의기양양했던 모양인데 네 한계는 여기까지야. 네가 걸어다니는 멍청이면 우린 네 머리 꼭대기 위에 날고 있다 이 소리야. 본인 본색을 드러냄과 동시에 끝까지 절 무시하고 있는 남편 놈이었죠. 그런 놈의 비열한 면상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아야 했어요. 후에 놈을 고소할 때 조금이라도 제게 불리한 건수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놈에게 말을 해줬죠. 과연 내가 흥신소로만 정보를 얻었을까? 정말 그게 다였을까? 너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 놈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둘 앞에서 모든 걸 터뜨리기로 계획하기 전 저도 남편 놈이 했던 말대로 법정에서 고소할 때의 상황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에서 얻은 정보들을 한참 동안 살피고 또 살피며 어떤 게 더 필요할지 혼자 골똘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루트를 발견하고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죠. 그건 바로 시모 밑에서 일하던 비서였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 제 시모 밑에 일하는 비서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만날 갑질당하는 그분 말이죠? 예,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 흥신소를 통해 얻은 연락처로 연락해 비서를 만나게 됐어요. 부당한 대우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어요. 김윤옥 사장한테 받은 갑질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그 사람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전 그 사람 옆에서 온갖 추한 것들 다 보면서 지내왔어요. 사채업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만만하게 보고 덤빌 상대 아닙니다. 전 이 일에 엮일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은 찾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생각보다 완고하게 나왔고 전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고민이 됐죠. 하지만 저에게 다른 길은 없었거든요. 이 비서만이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전 흥신소를 통해 비서의 상황을 계속 더 지켜보게 됐고 그 순간 다행인지 불행인지 뭔지 비서에 대해 갑질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비서에겐 나이 드신 노모가 있었는데 그 아픈 노모에 대해 비하하고 병원에 갈 시간조차 뺏는 시모를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 일로 비서가 크게 상심해 있는 틈을 타 전 비서의 어머니 병원에 대신 갔어요. 그리고 밀려있는 병원비도 대신 납부하고 간호도 하고 그렇게 며칠간 정성을 들였죠. 그러자 마침내 비서가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 있으신 거 맞죠? 저 믿어도 되는 거 맞죠? 자신 있어요, 무조건. 저 그 사람 밑에서 일한 지 6년이에요. 그만두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만 못 둔 거죠.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사장은 알아요. 제가 그만두면 어디에 가서 입을 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갑질하고 절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걱정도 않을 거고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맹점이죠. 윤 비서님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린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절대 윤 비서님이 이런 일을 꾸밀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윤 비서님, 제가 꼭 책임질게요.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 이 일이 잘못된다 해도 윤 비서님은 이 일에서 빠져요. 만에 하나 잘못돼도 모두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책임은 모두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온갖 불법적이고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사는 그런 인간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그거 더 이상 두고 보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전 비서와 손을 잡게 됐고 제 진심을 알아준 그는 절 도와주기 시작했죠. 이 증거자료들 모두 다 모으면 정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모두 윤 비서님 덕이에요. 그런데 단 이걸 저한테 넘기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정확한 일치를 알려주면 제보를 해요. 이걸 제가 갖고 있으면 이건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돼요. 전 애초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자료들을 빼낼 방법도 없는 외부인이잖아요. 하지만 비서님은 괜찮아요. 심각한 불법 사항을 목격했으니까 내부 고발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면 그 시간에 모두 증거를 넘겨요. 알겠죠? 그렇게 저와 비서는 입을 맞췄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부르던 그날 비서의 손에서 모든 자료는 넘어간 상태가 된 거였죠. 불법 유흥업에 불법 사채업을 하며 그러다 보면 또 얼마나 뒤가 구린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셀 수도 없겠죠. 그 불법 행위에 더불어 이제 가짜 양주까지 팔아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었고 그 자료들마저 모두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제 돈 30억의 행방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사기 행각에 더불어 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다 엮여 시모는 징역행을 피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시모보단 가볍지만 역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물론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했고 둘은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됐죠. 제 돈도 모두 도로 돌려주게 생긴 데다 위자료까지 뜯기고 불법으로 취득한 돈까지 토해내야 할 상황이 되고 나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이제 이거 완전히 망했다 싶어졌는지
내내 절 비웃던 전 남편 놈은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기를 시전하더군요. 여보, 나랑 그래도 우리 5년 넘게 살았잖아.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전에 얘기했던 적 있잖아.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항상 힘들었다고. 불법적인 일하고 조폭으로 사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반항하고 그랬던 내가 정말 그런 일에 다 가담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이거 전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키운 거라고. 난 엄마가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정말 꿈에도, 진심으로 꿈에도 전혀 몰랐어. 당신도 알지? 난 다른 회사 다니잖아. 멀쩡한 회사 다닌다고. 그런 내가 엄마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나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야. 엄마랑 아버지 두 사람한테 양쪽에서 다 세뇌당하면서 컸다고. 가스라이팅, 그거 진짜 무서운 거다. 나는 내 의지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나고 보면 전부 우리 엄마가 원하던 대로 된 거야.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스라이팅 피해자였다는 거. 난 지독한 학대를 당해왔다는 거. 전부 다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었어. 피해자 삼기 좋은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것도, 그런 여자 만나 투자금 뽑아내는 것도 전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그렇게 시킨 거야.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날 조종한 거라고. 난 완전히 마리오네트 인형이었어. 알지? 뒤에서 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인형. 난 정말 피해자야. 완전히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지만 나도 피해 당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한 번만 이해하고 선처해주면 안 될까, 여보? 응? 아주 개소리를 정성스럽게도 길게 늘어놓는구나. 이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대사니? 시도는 좋았어. 뭐 일종의 심신미약 주장 같은 거잖아? 그치? 넌 아무것도 몰랐고 제대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었고 내가 조금만 더 멍청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기엔 내가 좀 컸어. 네 말에 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야가 빠진 양아치 새끼야. 연기 집어치우고 네 죗값이나 똑바로 치러. 깜빵에서 평생 썩어도 모자랄 새끼가 몇 년 있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살아. 쓰레기 같은 새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회유하려 들던 놈이었지만 다행히 전 더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둘은 예정된 수순대로 감옥에서 여전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되찾은 아빠의 유산으로 작은 건물을 샀어요. 2층에는 도자기 소품 판매샵을, 3층에는 공방을 운영하고 1층엔 카페를 내줬죠. 그리고 그 카페 건물에선 저와 친구가 된 전 비서가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인연이 또 이렇게 됐는지 하필 또 저희가 동갑내기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구제하는데 큰 힘이 돼줘서인지 오래한 여고 동창처럼 서로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이 더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